여의도 사사건 건입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공천 상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저녁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친명계 정봉주 의원과 양자 결선으로 치러진 경선에서 현역 의원 하위 10%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서울 서대문 갑에선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은 김동하 변호사가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예,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죠. 네. 자, 박용진 의원에게도 이변은 없었네요, 결국. 예상했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10% 하위 10%면 자기가 얻은 점수의 30%를 가산하는 아니라 깎여 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양자 대결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70% 이상을 이겨야지만이 이제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양자 대결 구도에서 상당히 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정봉주 의원이 승리하는 더 나가서 지금 민주당은 경선 과정이 50% 권리당원 그리고 50% 여론조사인데요.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요. 그리고 권리당원은 이제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랑 다 이렇게 연관해서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박용진 의원이 경선을 통과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워낙에 이제 불리한 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여당에서는 이걸 두고 이 결과를 두고 비명 행사 공천에 대미를 장식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박 의원 본인은 이 경선 결과 나오기 전에 이미 이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 전해철 의원하고 송갑석 의원 경선 결과가 남아있어요. 있죠. 그런데 이제 공천 국면이 조금 바뀌고 있잖아요. 여야 모두 말이죠. 박용진 의원이 어제 이제 탈락했는데 탈락을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봤고 지금 말씀처럼 하위 10%인데 30% 감산하는데 그거 웬만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아무튼 지금 박용진 의원은 뭐 탈당한다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건데 이게 아무튼 간에 공천 파동이 지난달 계속 내내 이제 여야 있었습니다만 더 상대적으로 야당이 더 많았잖아요. 공천 파동이 아무래도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박용진 의원으로부터 사실 이게 시발이 됐어요. 하위 10%를 얘기한 게 박용진 의원이었고 통보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천 파동이 상당히 본격화됐는데 결국 박용진 의원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상당히 합리적인 의원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의정 활동도 뭐 우수하게 했다고. 우수하고 대체로 당에서 비주류입니다만 뭐 합리적인 쓴소리도 많이 했고 말이죠. 여야 막론하고 대체로 이제 평가가 좋았던 의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선에서도 30% 감산을 또 적용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민주당이 이 공천 파동을 뒤로 하고 이슈를 바꿔야 되는데 박용진 의원이 어제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상당히 지금 뭐 이른바 선대위도 구성됐다고 하니까 좀 공천 자금을 가라앉힐 수 있었는데 아무튼 아직 여진이 좀 남다고 생각하고 전해철 의원하고 송갑석 의원의 결과를 또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김동하 변호사가 공천이 된 걸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서울 서대문 갑은 청년 전략 선거구라고 해서 오디션 방식의 100% 전 당원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가 전국 권리당원 70대, 서대문갑 권리당원 30 이렇게 강성 지지층이 많은 걸로 알려진 권리당원 투표로 룰을 바꿔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동하 변호사 여기서 이미 탈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음 날 오디션을 통과했던 성치훈 전 행정관 대신에 이 김동하 변호사가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경선 결과 발표일이었던 지난 10일에는 서버 다운을 이유로 투표가 다음 날인 11일까지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최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죠. 그동안 이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때마다 당에서 이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해 왔잖아요. 근데 이 김동하 변호사 공천 과정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처음에 이제 국민 오디션으로 했는데 그 국민 오디션에 이 김동하 변호사가 통과를 못했어요. 그 송치훈 청와대 전 행정관이 통과가 됐었는데 송치훈 전 행정관은 좀 과거에 이제 안희정 지사 관련해가지고 2차 과외 논란 때문에 이제 송치훈 행정관을 제거하고 빼고 이제 그 자리에 김동하 변호사가 들어가서 경선을 치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 김동하 변호사가 이제
대장동 관련 이제 변호를 맡았다고 해가지고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언론에서.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당의 지도부에 보이지 않는 소인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게 본질이에요. 이 상황을 보는 관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전반적인 절차가 특정인을 위해서 이게 작동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뭐 그런 비판이 나올 법한 부분들이 그런 있죠. 부분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오디션에 통과되는데 그 상황을 바꿨으니까 물론 이제 송치훈 전 행정관의 그런 의혹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당연히 잘 적절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역시 계속 2월달 내내 있어왔던 그런 공천에 관련된 잡음 이런 맥락에서 이것도 자꾸 하나의 그 중도층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지금 유권자들 속에 중도층 유권자들 속에 머리 인식 속에 뭔가 이 민주당의 공천이 좀 공정하지 못하다. 좀 이렇게 주류 위주로 된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거는 여러 언론의 보도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사안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아니면 관련된 그 관련인들, 그 재판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에게 이제 공천을 줘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한 명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근데 이번 그 서대문 각 공천은 두 가지 면에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큰 거는 중간에 벼랑간 룰을 바꿨다는 게 저는 최고로 불공정 시비를 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 전에 룰이 만들어지고 그 룰에 맞춰서 선거운동도 하고 더 나가서 준비를 할 텐데 그 중간에 바꿔버린다는 거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됐었던 분, 그 성치훈 그 후보가 교체됐는데 이게 실은 오디션 과정 속에서도 나왔었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하게 그 오디션에서 통과됐다고 하는데 벼랑간 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김동아 변호사를 이렇게 교체를 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법에 의한 지배와 법의 지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라는 거는 법으로 규정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에 의한 지배는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거든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불공정 시비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마 이제 공천 막판이니까 이제 공천은 다 이제 마무리됐다고 해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또 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두 분 견해 잘 들었고요. 국민의힘 공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이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성동 의뢰는 이해운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경북 안동 예천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영동 의원이, 하남 갑에서는 대표적인 친윤계로 꼽히는 이용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이용 의원은 지난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 간의 어떤 갈등 당시에도 의원 채팅방에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았었죠. 자, 국민의힘 결선 투표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최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죠. 이해운 전 의원과 하태경 전 의원은 꽤 이제 관심이 집중됐던 이제 그 경선이었는데 이해운 의원이 이겼어요. 전 의원입니다만. 예. 두 분 다 3선인데 하태경 의원 뭐 현역이지만. 해운대에서 이제 처음에 선언을 했잖아요. 서울로 옮기겠다, 뭐 종로에 출마하겠다 그랬는데 기선을 먼저 제압한 것 같았는데 아무튼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예. 사실 이 예상이 되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 중성동 갑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는데 그래도 저는 사실은 이해운 전 의원보다는 하태경 의원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결국 이해운 전 의원이 이겼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주 분분했었습니다. 분분했죠. 네. 많이 엇갈렸는데 하태경 의원이 이제 지역구가 서울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서울은 사실 뭐 그렇게 연고라는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막 그런 점도 작동한 것 같고 또 하나가 중성동 을이죠. 을이죠. 예. 중성동 을이죠. 이게 지금 이 경선 룰 자체가 이 영남하고 수도권하고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예. 그러니까 이제 영남은 이제 50대 50인데 책임당원과 이제 국민이 50대 50인데 네. 수도권은 그렇지 않거든요. 당원이 20%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 더 많은 프라이어리티를 준 건데 그러면서 두 분 다 인지도는 뭐 굉장히 높은 분들인데 예. 그런 사람들인데 이해운 전 의원의 그 어떤 서울의 서초에서 국회의원 3선을 했잖아요. 이해운 전 의원이. 그런 점이 고려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두 분 다 어쨌든 바른미래당 출신이기도 하고 당내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몫을 낸 분이기도 합니다만. 예. 자, 그렇다면 김영동 이용 의원이
된 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동 의원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비서실장인데 그 나름대로 이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뭐 이 자체를 비판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단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비서실장이니까 된 거 예.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용 의원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이 아니라 찐윤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이슈가 당내에 있을 때마다 상당히 이제 그 이른바 호위무사라는 별명도 얻었었고 이런 예. 의원이에요. 그랬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용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그 친윤 초선들 많이 이번에 진출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용 의원만 특별하게 언급할 건 아닌데 단지 이용 의원이 많이 그 역할을 했죠. 아까도 채팅방에서 그 역할을 했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마무리 숙제 과제들까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형국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얘기한 세 분들은 전부 다 이 경선을 통해서 선발된 거기 때문에 뭐 친윤이냐 아니면은 뭐 더 나가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보기가 좀 힘든 부분들은 좀 있고요. 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영 전 장관이 1차 투표 때 졌지만은 예. 이영 의원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그것도 포인트였죠. 제가 볼 땐 포인트였지 않았나 예.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영 의원 그렇고 이제 이영 의원 같은 경우는 혹시나 관심 있었던 거는 아예 그러면 아예 컷오프 시켜버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경선에 참여를 시켰고 거기서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떠한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총선까지 이제 2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할 이 시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삼선의 박덕흠 의원이 경선 승리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지지자들과 함께 축 당선이라고 적힌 케이크를 자르면서 사선 축하 파티를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엔 충북 소방본부 소속 모 과장이 참석해서 더 논란이 됐는데 소방본부는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자, 김 의원님. 당으로부터 김 교수님 죄송합니다. 당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어요. 네. 예. 그리고 오늘 사과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이제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탈당을 했다가 다시 또 입당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다선 의원이니까 감점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경선에서 뭐라고 이제 뭐 지적할 수는 없겠으나 상당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었던 경선이었었어요. 그런데 경선 끝나고 나서 저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선거 막판 되면 이제 각 정당마다 조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이 막말 파동입니다. 벼랑간 뭐 노인분들이 그냥 집에 계세요 해서 예. 노인 평화 발언하는 거라든지 말실수. 예. 근데 저거는 말실수가 아니라 그냥 나름대로 뭐 충청도 지역이 굉장히 뭐 국민의힘 뭐에서 강세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저런 행태를 보인다는 거는 충청도 지역구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찬물을 껴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하고 있지만은 상당한 악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계기로 해서 저는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다른 정당들도 이제 저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선거의 본질이라는 것이 정책을 통해서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노력할 이때에 저렇게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고 파티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거다라는 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질 부족이라고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차은우보다 이재명 발언으로 여당으로부터 비판받은 안규령 후보 연고가 없는 서울 도봉갑에 전략 공천되면서 또 말이 나왔었는데 최근 지역구 유세 중에 한 상인이 여기가 무슨 동이냐고 물었더니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상인은 알고 다녀야 하지 않냐? 다 떠날 사람들인데 라고 지적을 했고요. 길 건너 시장은 몇 동이냐는 질문에도 안 후보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광경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고 많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도봉갑은 여당에서는 험지로 분류하는 곳이죠. 국민의힘 김재석 후보는 아무리 무연고 낙하산 공천이라도 너무하다. 도봉구는 민주당의 호구냐고 안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재석 후보 지적대로 너무한 겁니까?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잠깐 제가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이 수도권이나 서울은 뭐 연고를 그렇게 많이 안 따지긴 해요. 연고를 안 따져도 전혀 연고가 없는 건 지역구민들에게 상당한 반발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신천시장은 제가 잘 알아요. 거기 도봉구 도봉갑 지역에서 아주 큰 시장입니다. 제일 큰 시장입니다. 거기가 신천시장이. 그리고 바로 건너는 곳 창삼동은 다 알려져 있는 건데
정말 안기령 후보가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설령 연고가 없다 하더라도 이분이 원래 고향은 호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연고가 없는 분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꽤 됐잖아요. 벌써 공천받은 지가. 그럼 그 정도는 학습이 돼 있어야죠. 최소한 오늘 내가 나가는 곳이 어딘지 저도 시장에 가서 여기가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걸 지혜롭게 대처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비판 나올 법해요. 아무리 연고가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이 전혀 그 동네 이름도 모르고 아무 어떤 그 인과관계도 없이 그야말로 당에서 저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에서 그야말로 전략공천이라는 명분으로 내리꽂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도봉구 갑은 인재근 의원이 현역이거든요. 인재근 의원은 삼선 의원이에요. 김근태 의원의 예. 배우자이기도 합니다만 그중에서 내리 삼선을 했고 그야말로 저기는 도봉갑은 정말 민주당에게는 양지고 국민의힘은 험지입니다. 예. 근데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게 아닌가 선거를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저 부분 비판받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각 당은 선대위 체제로 탈바꿈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상임 선대위원장인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까지 이렇게 3톱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공천 파동에 급한 불을 끄고 단일 대우를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영부인도 천공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용산이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입니다. 나라를 망치고도 반성 없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승리하는 길에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돼서 출국하자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대여 공세에 집중하며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규명하겠다며 이른바 이종섭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요. 여기에는 조국 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조국 대표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는 범인 도피죄에 해당됩니다. 이에 조국 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자, 조국 대표의 발언도 들어봤습니다만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된 상황에서 임명된 것도 부적절하고 공수처 조사를 받은 직후에 출국 금지 해제되고 호주로 간 것이 도피다 이렇게 야권은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뭐 특검 같은 거 발의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나왔던 일인데 그 해병대 수사단장 그 박정훈 대령의 이제 이른바 항명 사건 아니에요. 항명 의혹 사건이고 이게 최상병 사건과 연계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할 때 처음엔 경찰 이첩을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하려 했는데 원래 이 장관이 그걸 결재했다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른바 이제 외압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분명한 건 저 조국 대표 말다나 이 수사 중인 사건이에요. 그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여당에서는 출국 금지를 한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한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한 거죠. 예. 공수처가 했는데 어쨌든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근데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대사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호주 대사로. 그리고 난 다음에 법무부가 부랴부랴 출국 금지 해제한 다음에 출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대단히 이게 좀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깔끔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요즘은 그런 말은 안 나오던데 처음에 제가 보기엔 대통령실이 이 출국 금지를 몰랐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대통령실을 모를 수가 있나요? 이거 법무부가 다 연관되어 있는 사건인데 좀 그 말도 이해가 좀 안 가고 만약에 정말 대통령실이 몰랐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되죠. 출국 금지도 모르고 대사 임명했다. 출국 금지를 했지만 대사 임명은 관계없다라고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출국 금지 몰랐다. 그래서 대사 임명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건이 선거 국면인데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당에서 특히 조국 혁신당에서 이걸 이제 이슈화하기 위해서 특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동안 이 수사가 대단히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물론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그다음에 특검하는 게 맞는 건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영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상황은 특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사의 주체는 공수처 아닙니까? 공수처인데 이제 이게 공수처가 이게 수사가 지지부진하니까 몇 달 동안 하지 않았다가 왜 갑자기 총선 이제 가까이 돼서 했냐는 뭐 것이 예. 그 지금 여권의 입장이에요. 입장이죠. 예. 예, 김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죠. 예, 쟁점에 대한 문제가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중간평가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주당 그 공천 파동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많이 무뎌졌던 거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그걸 다시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했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새로운 쟁점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고 이제 이게 얼마만큼 이제 유권자들에게 이제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런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냐는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 번 정도는 그 누차 강조하지만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때 그 제기한 사람들의 그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를 또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조국 지금 뭐 그 대표가 얘기하는 본인은 1심, 2심에서 지금 2년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와서 저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심이 가는 수밖에 없지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 말씀을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그거를 파악을 못 해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아는데도 한다는 거는 뭐 상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과거에는 이제 민정수석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파악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 정부 들어와서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태고 모든 걸 이제 법무부 쪽에다 의존을 하다 보니까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대통령실에서 물론 이제 그 공수처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걸 풀고 다시 또 출구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감정상으로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쟁점 사안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순으로 상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수색 작업 중에 숨진 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2달 뒤인 9월 민주당은 해병대 수사단의 외압을 행사했다며 이종섭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이후 수사 관련 진전 상황이 없다가 해가 바뀌고 이달 4일 이종섭 전 장관이 주 호주 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사흘 뒤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고요. 그 다음 날 법무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한 뒤에 이 전 장관은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자,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죠. 자, 법무부가 이 출국 금지 그 해제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지난해 공수처 고발장 접수 이후에 출국 금지 조치를 수회 연장했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 이 소환 조사가 없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했고, 자 여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수처가 고발 접수하고 바로 조사하면 됐을 텐데 지난해 9월이죠. 고발한 게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출국 금지만 연장하는 식이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지점은 어떻게 보세요? 팩트에 대한 걸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이거 보더라도 1월달에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면 2달 전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걸 진짜 몰랐을까요? 저는 이 시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총선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정말 뭐 이렇게 이걸 너무 공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거는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우리 호주로 간 이 전 국방부 장관이 꼭 이번 달에 가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좀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4월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아그레만 같은 경우가 다 접수된 상태가 아닌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전으로 이거 굉장히 나름대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아마도 혹시 최근에 대통령 지지, 국정 지지가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주도권을 잡았구나. 그런 안이한 태도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고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질타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대통령은 여러 가지 민생 토론을 통해서 민생과 가까운 부분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저런 식의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투박하고 어떤 게 거칠고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면은 아주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야당이 저렇게 빌미를 줬다고 불미도 주고 무리하게 물론 이제 여당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수사 그거는 그냥 변명에 불과하는 거고 그건 공격인 거고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좀 너무 지나치게 안이하게 접근한 게 아니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해병대 수사단장의 이른바 항명 의혹 사건은 여러 가지 지금 쟁점들이 많아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잖아요. 대통령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근데 계속 나온 작년 벌써 지난해 일이잖아요. 7월 달에 최상병이 이제 사망을 하고 예. 9월 달에 이제 공수처에 고발됐고 이정섭 전 당시 국방부 장관 때였죠.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가보니까 이 보도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근데 그 전에 나온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은 뭔가 좀 굉장히 석연치 않은 게 많다고요. 갑자기 장관이 결재했다가 결재를 뒤집는 거라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됐던 겁니다. 이게 그 고발도 됐던 건데 이거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걸 이렇게 어쨌든 의혹이 있는 인물이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수사의 피의자잖아요. 고발됐으니까. 근데 이분을 이렇게 클리어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 대사를 임명을 한다? 물론 지금 정부의 설명은 그런 거죠. 호주가 우리와 방산산업이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전 국방장관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럼 이정도 장관이 아니면 그걸 못한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이런 데 연관되면 직을 못 맡는 거죠, 원래.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건 우리에게 반드시 실리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임명했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해병대 수사단이 이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야말로 프레임 얘기인 것 같아요. 수사단장이 그 외압을 받지 장관이 지시를 했으니까 이첩을 하긴 했어요. 박정훈 대령이 이첩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명령 불복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압이 행사됐고 그런 해병대 수사단장 측에서는 이거는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장관이 갑자기 번복한 거다라는 입장이고 이쪽은 그렇지 않다. 어쨌든 장관의 명령을 박 대령이 어겼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어요.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수사의 와중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석연치 않게 출국금지가 해제도 안 된 상태에서 임명하고 그다음에 부랴부랴 또 소환조사하는 출국금지 해제한 다음에 출국하고 이게 수사에 협조한다고 합니다만 현직 대사를 어떻게 소환을 합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관련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전 정부 입장에 정권 입장에서 볼 때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소환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공수처가 오늘 이종섭 그 전 장관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소환 조사가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근데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이 법무부가 설명을 하길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 적극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아까 전에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실 때 아그레망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아그레망은 받은 것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했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실제로 보면 법에 의한 지배이기 때문에 뭐 호주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법원에서 출소하려면 공직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예를 들어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해서 대사를 부르겠냐. 아니죠. 그거는 오고 안 오의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해서 소환하면은 가야죠. 그거는 당연히.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오지 않을 거다. 뭐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지고서 추론한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질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떠한 것든 간에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을 아주 굉장히 우리가 차분하게 그리고 법의 질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정치권이 이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게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여야가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쟁점으로 변질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안타까운 현실까지 짚어주셨네요. 이 부분을 정부나 여권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의외로 지금 뭐 선거 국면도 선거 국면이긴 합니다만. 의외로 확대될 수가 있어요. 선거는 29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선거는 곧 끝나겠죠. 시간은 뭐 가기 마련이니까. 근데 선거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지금 이슈가 별로 없어요, 지금 선거에서. 근데 이 이슈화 시키겠죠, 야당이 계속. 야당이 이거를 좀 당연히 이슈화 전력해서 시키겠죠. 좀 당연하겠죠. 지금 정권 모습을 심판론도 보이고 지금 뭐 가라앉아 있는 상태고 말이죠. 어떤 선거 이슈도 이슈입니다만 이게 굉장히 확대될 수 있어요. 이건 정부가 좀 이걸 진중하게 바라고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어서 2020년 검찰이 법률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과 한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포괄해 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당도 조국 혁신당을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꽉 잡았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은 조국 대표 외에도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인물들이 모여든 조국 혁신당이 피고인 집합체가 되어가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마저 쉽게 뒤집는 민주당과 범죄 연루자들로 구성된 조국 혁신당의 공천 상황은 여론과 윤리된 귀털막 공천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이제 여당도 조국 혁신당을 겨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요즘 이제 국회에서는 뭐 피의자다, 범죄 혐의자다, 도피, 방탄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을 겨냥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라든가 조국 대표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정당 정치나 의회 정치를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도대체 정당이라는 게 뭐냐. 정당이라는 거는 민생을 챙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이익을 표출하고 정부와 국민을 연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공당으로서 대한민국은 헌법 8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가 그 정당의 기능에 맞나요? 그런 기능은 사라지고 오로지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든지 포함해서 지금 얘기한 특검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황당한 것은 법을 전공한 헌법학자라고 얘기하는 조국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심 판결이 끝나자마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을 정적 판단으로 하면은 명예가 회복된다는 얘기를 거침없이 얘기하는 저런 게 한국 정당 정치를 완전히 몰락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걸 넘어서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진짜 한국 그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한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선거인데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당이 파편화되고 기본적인 정당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식이 됐을 때 과연 22대 국회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부분들 새롭게 만들어진 국회는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이랑 거의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극단적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자유는 누구나 다 있지만 그거를 본인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는 자성과 반성이 우선인데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가져갔을 때 뭐 지금 뭐 비례대표 득표에서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선대위 체제를 확정했습니다.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에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욱 등 4명의 공동 선대위원장까지 5인 체제로 꾸렸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야권에 맞서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에게 제1번 메뉴로서 드리는 것, 1번 목록으로 드리는 것, 대표 선수를 올리는 것,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그분의 정책을 민주당이 공감하고 밀어주겠다는 뜻일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당이 과연 공약이 그런 반미, 그리고 종북,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해체, 그리고 이 연합훈련의 중지, 이것을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내건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문제될 것 같은 게 뺀다 안 뺐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 정책적인 답을 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그동안 지적해왔던 인사가 이제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이 과거 이력을 두고 이제 종북 인사라고 이제 비판을 해왔었는데 결국 오늘 자진 사퇴 입장을 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퇴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 이념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 전지의 운영위원이 한미 연합 훈련을 반대했다고요. 이건 뭐 중도다, 뭐 보수다, 진보다 차원을 떠나가지고 정서에 맞질 않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의 이제 비례정당이 더불어 비례연합인데 거기에 진보연합이 있고 예. 새진보연합이 있고 진보당이 있고 또 연합정치시민회가 있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일단 그들 그 민주연합, 그 진보당이나 새진보연합의 이제 몫을 남겨둔 건데 민주당이 관여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어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건 민주당이 관여 못해서 그대로 놔둘 거다. 어려웠을 거라고 보시고. 저는 그래서 어려워도 해야 된다 이거는. 민주당이 아주 직위로 작정하지 않는다면은 이걸 왜 헌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정당끼리의 문제인데 별거 다 합의도 번복하고 이런 마당인데 왜 못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다른 방송에. 어제 오후에 민주당 지도부가 예. 이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당연히 뒤에 이런 상황이 그렇죠. 지금 펼쳐졌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민주당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이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런 결정에? 왜냐면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것과는 직접 연관되는 게 아니죠. 조국혁신당은 이제 범죄 관련된 거, 이건 특히 이념과 관련된 것이라서 이게 더 심각할 수 이제 있어요. 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어떤 더불어민주연합 그 비례정당의 어떤 공천 문제 때문에 그 좀 실망하고 조국혁신당으로 간 지지자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실망한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조국혁신당이 강성 지지자들 위주로 해서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외쳤던 분들 아닙니까? 지금 예. 이제 들어간 분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이 최근에 이제 비례 그 대표들 그 공천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조국혁신당으로 좀 지지를 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분석도 이 있거든요. 부분이 영향을 좀 미쳤을 거예요. 이건 또 명분이 없거든요. 이건 진보적 의제가 아닙니다. 한미연합 반대하고 반미다 이런 거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진보도 아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민주당이 사퇴하라고 아마 조율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본인이 사퇴한 거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관여할 수 있죠. 사실상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을 모처라는 거 아니겠어요? 위성정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예. 민주당 향은 아닙니다만 사퇴는 본인이 한 거긴 합니다만 어떤 형태 자, 이념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민주당 지도부가 결정한 건 아니었을 거다. 아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지적을 앵커께서 해주셨는데. 지적하신 거가 실증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3일서도 5일서도 7일까지 한국갤럽이 조사한 게 1,000명을 상대로 했으니까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을 얘기를 하는데요. 비례정당 투표를 하다 물어보니까 15%가 조국신당을 찍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찍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구 정당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의 26%가 옮겨졌단 말이에요. 교차 투표를 했다는 교차 것이죠. 투표를. 예. 이게 호남과 진보와 40대 50대에서 그 교차 투표 규모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거는 공천 파동 때문에 나왔었던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비례연합 정당 속에서의 뭐 진보당 출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대한민국 정체성이 의심되는 인사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당연히 정통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을 해서 조국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이제 지금 민주당이 후다닥 놀라서 이거 안 되겠다라는 거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전지의 금융위원 사퇴 소식까지 좀 같이 좀 들여다봤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준 교수, 최창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